그냥 적당히 대답하시고 쉬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하시더라도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요. 아버님, 뭐하러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병원 가는 건데 단정해야지.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미는 계속해서 만수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든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하시면 피곤해져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30평대 아파트 거실에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고 거실 한쪽 소파에는 70세 정만수가 손주 둘의 숙제를 봐주며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의 손은 여전히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 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와 1학년인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연필을 굴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지은이가 입을 삐죽 내밉니다. 만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아이들과 함께 해온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윤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35세인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이들 돌봄도 기꺼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미는 아버님 덕분에 아이들이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오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놀 때 할아버지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버님, 저녁은 그냥 라면 드세요. 제가 요리하기 귀찮아요. 윤미는 식탁에 라면 한 봉지만 올려놓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정중함이 사라지고 무례함만 남아 있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언젠가부터 밥상머리에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만수가 젊은 시절 교직 생활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말입니다. 손주들마저 아버지보다는 며느리 쪽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할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윤미가 부르자 아이들은 숙제를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만수는 혼자 남겨진 채 아이들의 연필과 지우개를 정리합니다. 아이들의 공책을 덮으며 그는 한숨을 내쉽니다. 가끔 아들 준호가 집에 일찍 오는 날이면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며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만수는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쌀쌀하지만 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옛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수야, 그래도 너는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겠다는 말에 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좋긴 한데, 글쎄, 말끝을 흐리며 벤치에 앉은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어려움을 털어놓지만 만수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윤미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교육 관련 책들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교육에 몰두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학생들과의 추억, 동료 교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때가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윤미는 말없이 그의 방을 치우며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황급히 일어나 말립니다.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마. 하지만 윤미는 눈을 흘기며 대답합니다. 왜요? 숨길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진짜 치매 오신 거예요? 그 말투에는 예전의 존댓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방이 더러워서 정리해드리는 건데 감사할 줄도 모르시네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만수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신의 사적인 공간마저 침범당하는 기분입니다.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치매 운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윤미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집에서 누가 진짜 교육이 필요한지 점점 확실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만수는 어느새 자신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교사로서 존경받던 그가 이제는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만이 이 집에서 그나마 그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고 만수는 손주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또 늦은 회식이라며 집에 오지 않았고 식탁에는 만수와 민준이, 지은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잘했나 보네. 지은이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저도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9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도 잘했구나.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미가 고개를 내밀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부터 생활비 조금 줄일 거예요. 저희도 힘들어요. 순간 만수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밥 먹는 것을 멈추고 눈치를 봅니다.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묻지만 윤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인다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윤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집에서 빈둥거리시면서 돈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마치 만수를 은퇴한 노인으로 한정 지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낸 공과금이며 손주 학원비는 누가 내는데? 만수의 질문에 윤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녀도 만수가 매달 상당한 금액을 가게에 보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태세를 가다듬고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셔야죠. 아버님은 손주들이랑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정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학교에서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가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왔던 그가 이제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굳이 돈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지금 내가 밥을 빌어먹는 노인네처럼 들리는구나. 참 신기하구나. 돈 내는 사람이 거지 취급을 받는 세상이 왔네.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무서워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이 계시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기여도도 별로 없으시고. 기여도. 그 단어가 만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기여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순간 만수는 평생 쌓아온 인내가 산산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여도?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럼 너는 내가 이 집에 왜 오게 됐는지 기억은 하니? 아니면 그것도 기여도로 계산해 볼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아닌가요? 아버님도 이제 쓸모 없어지셨으니까 좀 조용히 지내세요. 그녀의 말에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은 이 집 보증금 절반 이상을 내가 냈고 매달 생활비도 내가 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쓸모없다고? 참 계산이 잘못된 것 같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윤미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집안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라며 불러보지만 만수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태연하게 설거지를 마저 하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부터는 용돈 그만 받으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시잖아요. 괜히 돈 타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집 구입할 때 보증금 1억 원을 대준 것도,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용돈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여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집 명의, 아직 내 이름이었지. 그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칼날 같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만수는 혼자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오전 7시에 집을 나선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갑니다. 버스 안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등기소는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등기소에 들어선 만수는 접수 창구로 향합니다. 이 주소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손으로 쓴 메모지를 내밀며 그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윤미 씨로 되어 있네요. 작년 8월에 소유권 이전됐어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산 집인데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서류를 프린트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임장 처리돼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정준호 씨가 대리로 서명하셨고 정만수 씨 도장도 찍혀 있어요. 서류를 보니 분명히 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처리된 거라고 하셨죠? 만수의 질문에 직원이 대답합니다. 작년 8월 15일이요. 광복절 연휴 때였나 보네요. 만수는 그날을 천천히 기억해냅니다. 그때 준호가 아버지, 잠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은행 서류예요. 했던 것을 그때는 단순한 은행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집 명의를 바꾸는 서류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수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수수료 1,000원입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분명히 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준호가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친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는 윤미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윤미와 마주합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돼 있다더라. 왜 말 안 했지? 윤미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치매 초기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보호자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귀찮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희가 날 치매 환자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윤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끔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잖아요. 솔직히 치매 맞는 것 같은데요? 미리 대비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알아서 처리한 거죠. 문제라니 무슨 문제 말이냐?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라는 뜻인가? 만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버님이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재산 정리하려면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해둔 거죠. 어차피 저희가 모실 건데 제 명의로 해놓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날 밤 만수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학교에서 일할 때 쓴 수많은 교재들과 상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1985년 우수교사상, 1990년 모범 공무원상, 1995년 교육공로상. 그의 학교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회상에 젖어 있었다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겠구나. 만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손주들이 알려준 대로 녹음이라는 앱을 터치해 보니 빨간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몰아가려고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드라마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옵니다. 윤미는 여전히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만수는 그날 이후 윤미와의 대화를 하나하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그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윤미는 또다시 노골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만수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님, 빨리 병원 좀 가보세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어느 날 저녁 윤미가 설거지를 하며 던진 말입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예리했습니다. 윤미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어제도 안경 찾는다고 난리치시더니 머리 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만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터치했습니다.
그런 건 나이 들면 누구나 있는 일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심각해 보여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치매라. 그게 너가 원하는 거냐? 윤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요즘 치매 약도 좋아졌다고 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치매 판정만 받으시면 앞으로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만수가 날카롭게 묻자 윤미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집도 이제 제 거잖아요. 현실 좀 보세요. 아버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순간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솔직해지는구나. 집도 내 거고 현실도 내가 정하는 거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하지만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주머니 속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윤미의 발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놓으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시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 양로원도 시설이 좋아졌다던데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님이 매달 주시는 돈도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만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만수는 며느리의 본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명의도 이미 자신의 것으로 바꿔놓았으니 이제는 만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오랜만에 딸 희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희정은 5년 전 이혼 후 홀로 살아가며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끊었던 딸입니다. 당시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위 편을 들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수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희정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희정아, 아버지야. 전화기 너머로 희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딸, 미안하다. 아버지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 희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구나.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와볼 수 있겠니?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아들을 너무 믿었어. 그 말에 희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희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희정아, 아버지가 바보였구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내일이라도.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이틀 후 희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에 만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희정은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사이에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희정은 집 안 분위기를 살피며 윤미와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먹하지만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네. 제가 좀 만들어 드릴까요? 5년간의 서운함이 있지만 아버지의 처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윤미의 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정신감정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건 뭐예요? 희정이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윤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아버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시거든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기억 못한다고요? 그때 거실에서 만수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기억 못하는 척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다르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희정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아들의 계략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략이 상당히 치밀하고 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희정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5년 전 일은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만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때 내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희정은 며칠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가고 변호사와의 상담에도 동행합니다. 아버지 혼자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정말 죄송해요. 만수는 딸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미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수를 챙깁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꼭 가야 하나? 만수가 묻자 윤미는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야죠.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요즘 치매 관련 복지 혜택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냥 적당히 대답하시고 쉬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하시더라도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평소 입던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까지 매는 그의 모습에 윤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님, 뭐하러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병원 가는 건데 단정해야지. 만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미는 계속해서 만수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든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하시면 피곤해져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기려고 하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윤미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너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미는 접수를 마치고 만수와 함께 대기실에 앉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만수 어르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윤미가 먼저 일어섭니다. 아버님 가요. 정신과 진료실에 들어선 만수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수 어르신이시죠? 오늘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윤미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하세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가끔은 망상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의사는 만수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만수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입니다. 언제 태어나셨나요? 1955년 3월 15일생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에 만수는 차근차근 대답해 나갑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1979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죠. 주로 2학년을 담당했고 마지막에는 교무부장을 맡았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변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내는 김순자, 2015년 5월 3일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이름은 정준호, 며느리는 윤미, 손주는 민준이와 지은이입니다. 딸은 박희정인데 5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수의 답변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치매 의심 환자라기에는 너무나 또렷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개 풀어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58. 만수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 자릿수 곱셈도 해보시겠어요? 얼마든지요. 의사가 내는 문제들을 만수는 척척 풀어냈습니다. 젊은 시절 수학교사였던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망상도 있고 반복적인 말씀도 하시고 가끔은 저희를 의심하시기도 해요. 그때 만수가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의사 선생님, 이걸 좀 들어보세요.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설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뒀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윤미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빨리 치매 판정만 받아주시면
앞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이 집도 이제 제 거잖아요. 현실 좀 보세요. 요즘 양로원도 시설이 좋아졌다던데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녹음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미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일어섭니다. 그건 오해예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정신감정이 신청됐는데 환자분께는 치매나 인지장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연령 대비 매우 우수한 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윤미는 입술을 깨물며 진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만수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의사는 만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그가 몰래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정리해온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손주들 명의로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넣어왔고 아무도 모르게 시골에 작은 땅도 사두었습니다. 교사 시절 모은 퇴직금과 연금을 조금씩 모아서 만든 비상자금이었습니다. 희정이 아버지 방에 들어와 유언장을 보고 놀랍니다. 아버지, 이걸 왜 다 손주들 앞으로 하셨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희정의 말에 만수는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해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던 희정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민준이와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금 통장만 해도 각각 1,000만 원씩, 시골 땅 3천만 원, 그리고 교육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미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아이들에겐 그 죄까지 묻고 싶진 않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내 손주들이야. 그 아이들까지 원망할 수는 없어. 게다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니. 희정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오빠한테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치는 이미 생각해뒀다. 다만 손주들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야.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라면 저도 따르겠어요. 대신 앞으로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희정의 말에 만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아들 준호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편지지에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가는 그의 손놀림이 또렷합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주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아들 준호에게라고 쓰인 봉투를 받아든 준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 것이다.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아버지를 버렸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구나. 집 명의를 몰래 바꾸고 나를 정신감정에 보내려 한 것도 모두 알고 있다. 앞으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와 지은이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이들은 내 핏줄이고 무엇보다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모아둔 돈은 모두 아이들 앞으로 정리해뒀다. 너와 윤미가 아이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해뒀고,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은 모두 증거로 남겨뒀다. 녹음 파일, 서류, 증인까지. 만약 내가 이상하게 죽거나 다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살아라.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이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다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윤미가 혼자서.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집 명의를 바꿀 때 내가 대리 서명했잖니. 그것도 몰랐다고 할 거냐? 은행 서류라고 속여서 내 도장을 받아간 것도 내가 한 일이고. 준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윤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윤미 사이에는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방 안에 숨어 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어. 이게 뭐야? 준호가 녹음 파일을 틀어주며 소리치자 윤미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당신도 처음엔 찬성했잖아.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아버지가 생활비도 대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셨는데 뭐가 힘들었어. 답답했다고.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싫었다고. 만수는 방에서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옛 교직원 명단을 꺼내 한 번호를 찾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후배 교사 김영수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 나 정만수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자네 그 폐교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했지? 나도 좀 안 될까? 선배님이 오신다면야 당연히 환영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가서 이야기하지. 만수는 전화를 끊고 작은 가방에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 유언장 원본 그리고 40년간 모아온 교육 자료들, 교사용 지침서, 수학 문제집, 학생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까지.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자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가방을 든 만수를 보고 비웃듯 말합니다. 결국 못 버티시네. 어디 가시려고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뿐입니다. 민준아, 지은아, 할아버지가 잠깐 멀리 갈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할아버지를 배웅합니다. 할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지은이가 묻자 만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곧 만날 거야. 할아버지 약속할게. 민준이도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만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40년간 살아온 교육자로서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수가 집을 떠난 지 사흘 후 준호의 회사로 두툼한 등기우편이 도착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받아든 준호는 무심코 뜯어보다가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내용 증명서, 유언장 사본, 진명에 관련 소송 제기 서류, 그리고 윤미와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 CD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절망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녹음 파일에 담긴 윤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중에는 변호사 사무소 명함도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급하게 그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수 어르신 아들 정준호라고 합니다. 아, 정준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와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준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윤미를 마주 대하고 앉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대체 뭘 한 거야?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들이 들려 있습니다. 윤미는 처음엔 태연한 척하려 하지만 서류 내용을 보고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뭘 어쩌라고. 이미 집은 내 명의잖아.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됐고. 윤미가 뻔뻔하게 대답하자 준호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이 녹음 파일 들어봤어?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빨리 치매 판정만 받아주시면 앞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방에서 나온 민준이와 지은이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를 왜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윤미는 화를 냅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윤미의 뺨을 때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40년간 교사로 일하신 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윤미는 뺨을 부여잡고 울먹입니다.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시아버지가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봐야 해? 눈치? 아버지가 생활비도 대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셨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싫었다고. 윤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수가 제출한 스마트폰 녹음 자료들은 며느리의 악의적인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윤미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친정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 하지만 준호가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친정 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미야,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친정 어머니마저 윤미를 비난하자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윤미는 짐을 싸며 준호에게 말합니다.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준호는 말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마음대로 해. 난 이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거야. 윤미는 자신의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엄마는 왜 나가요? 라고 계속 묻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자.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윤미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 엄마가 우선권이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싫어요. 엄마랑 안 살 거예요.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만 했잖아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윤미는 아이들의 거부에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는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셨는데 엄마는 맨날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했어요. 우리한테는 소리만 지르고.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 자신의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한편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폐교에서 만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아이들과 만난 그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방과 후에 숙제를 도와주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주는 무료 교육 공간입니다. 낡은 칠판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시골 아이들 8명이 그의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5학년 수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묻습니다. 만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어 보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 답을 재촉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교직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후배 김영수는 만수의 변화에 놀랍니다. 선배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김영수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묻지 않고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서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도와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구나. 역시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봐. 어느 토요일 오후 폐교 운동장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준호와 민준이, 지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두 팔을 벌려 손주들을 안아줍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들이 더욱 크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지은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매일 할아버지 생각했어요. 준호는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아버지 없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말합니다. 만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 각오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할아버지도 너희들도 함께 말이야. 하지만 며칠 후 윤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법적으로 친모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랑 절대 안 가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놔두고 못 가요. 지은이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슬퍼하셨어요. 윤미는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공부도 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셨어요.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만 했잖아요. 결국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사 앞에서 민준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제일 사랑해 주세요. 지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화내지도 않으시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치매라고 나쁜 말 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엄마랑 살면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한테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하지만 날카로운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 후 폐교 교무실에서 세 남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준호는 이 마을 근처로 이사와서 출퇴근할 계획을 세웠고 아이들은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호가 묻자 만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원래 내 집이니까. 그날부터 폐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만수는 손주들과 함께 교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 책걸상을 닦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다른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는 대신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반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어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주들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이 작은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조건부로 일부 재산을 상속하기로 합니다. 단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진심으로 효도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3년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해 둡니다. 할아버지, 이 칠판에 뭐라고 쓸까요? 민준이가 분필을 들고 묻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늦은 가르침이 진짜 교육이다. 그리고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민준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만수는 설명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뜻이야. 저녁 노을이 폐교 운동장을 물들이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정만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구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이제서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주변에서 뛰어놀며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해 갑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집 명의가 다시 만수 앞으로 되돌려졌고 윤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육권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윤미의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아동 복리에 반하는 행동들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윤미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어요. 준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하자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 여자도 참 불쌍하구나.
하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거니까. 아이들은 할아버지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할아버지,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만수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로 시작된 폭발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폐교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할아버지의 수업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멀리서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만 따릅니다. 정만수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